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라운백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를 기획하고 이제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실 S랩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4부로 나눠서 이제 총 12회 웨비나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S랩에서 기획 및 주관을 하고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보다 더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의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기로 하신 이 세 대학의 연구소들과 소속 연구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심시간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웨비나 시리즈 기획 취지와 오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 전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전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학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군사안보 중심의 이제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성의 의제를 포괄하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요. 저희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학술 행사 차원에서 여러 상당히 앞서가는 고민들과 논의들을 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위성 데이터로 밝혀낸 북한 해역 암흑선단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박지원 연구원님은 현재 글로벌 피싱 워치라는 인터내셔널 NGO의 선임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파리 현지 시각이 새벽 5시이기 때문에요. 예, 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기꺼이 승낙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박지원 연구원님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마치시고 프랑스 이제 공학개혁 그랑제골 중에 하나인 민파르테크라는 곳에서 그랑제골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베올리아 워터로 이제 유명한 베올리아 환경, 유엔 환경계 유넷, 그리고서 세계자연기금 WWF 등과 같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오가면서 데이터 과학자로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오늘 발표는 몇 해 전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위성 데이터로 분석한 북한 해역 암흑선단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의 송태은 교수님입니다. 서울대에서 외교학 박사를 마치시고 국내에서 사이버 안보, 심리전,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신기술과 안보의 문제를 다루는 저희 이제 정치학에서 신흥안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정치학자이십니다. 오늘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와 관련된 공학 분야의 데이터 과학자와 가장 잘 소통하시고 논의하실 수 있는 사회과학자시라서 저희가 어렵게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학기 말에 바쁘신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치열한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소중한 점심시간을 할애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발표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발표는 30분에서 최대 40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은 그 이후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질문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인해서 끝난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질문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지금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Q&A 게시판이나 혹은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끝나고 나서 토론까지 끝나고 나서 몇 분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웨비나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박재윤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피싱 워치라는
인터내셔널 NGO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토론자이신 국립외교원 송태현 교수님 그리고 참석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님과 지속가능 연구실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화면에 슬라이드가 보이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글로벌 피싱 워치에서 현재 선임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하고요.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아시아 지역 어업 모니터링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제 어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한중일,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세계 10위안 어업 강국들이 많이 있죠. 글로벌 피싱 워치는 이 같은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들 어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어업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인간의 전 세계 모든 해양 활동을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 안에서 북한 바다의 암흑선단을 밝혀내다라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 암흑선단이라는 업계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문제를 어떻게 가용 가능한 인공위성 데이터셋과 여러 가지 기존 정보들을 융합해서 이런 암흑선단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업량까지 밝혀내는 기술의 진일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그리고 기술, 연구 배경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특히 이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연구가 어떻게 사회과학과 접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피싱 워치는 독립적인 국제 비영리 기구이고, 전 세계 업의 투명화를 통해서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어업 활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그리고 무료로 시각화해서 맵으로 보여주고 어선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같은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약 7만 척의 이제 중대형 상업 어선들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5년 안에 모든 중대형 어선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전 세계 어획량의 약 4분의 3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약 30만 척 정도 되는 어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국의 어업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AIS라고 불리우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데이터를 이제 메인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선들의 이제 GPS 위치 포지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과 이제 접목을 해서 어선 활동에 대한 디테일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당국과의 협약을 통해서 어선들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공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연구를 이제 진행하게 된 배경과 동해라는 이제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 주목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피싱 워치는 인공지능 그리고 주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중 위성 이미지 데이터까지 사용해서 어업 활동을 이제 종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시범 지역을 찾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북한 동해 수역은
인접국 간의 이제 협력 부족은 물론이고 어로 활동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정보 공유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지역 내 전문가들이 북한 동해 수역 내 이제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고,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매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문제는 이런 어선들이 암흑선단이라고 불리는 어선들이고, 이 암흑선단은 어로 활동의 종합적인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암흑선단이라고 하면 선박의 위치를 송출하지 않거나 공개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선박들을 말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어선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거나 혹은 어획물들이 이제 당국에 의해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획량의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이 어렵게 되고 종합적인 해양 지표, 해양 자원 평가를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같이 여러 가지 정보 부족, 관련국들 간의 신뢰도 부족, 암흑선단의 존재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 지역에서 암흑선단의 어로 활동을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을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화면은 이제 연구 초기 동해 수역을 이제 AIS로만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 모습이고, 암흑선단의 존재로 인해서 데이터상에는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북한 동해 수역에는 어업 활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국해양경찰은 이제 매년 수백 척에 이르는 어선들이 중국 수역을 출발해서 한국 남해 수역을 지나서 동해를 지나 북한 수역으로 이제 항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을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목격을 해왔고요. 다만 이런 어선들이 정말로 북한에 가서 조업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았죠.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어선을 이제 관측을 해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쌍끌이 어선이라고 불리는 어선들이고요. 화면 왼쪽에 보이는 어선이고, 길이는 약 30m 정도가 되고, 이 두 개의 어선이 짝을 지어서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그물을 매달고 어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어획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등광 조망이라고 불리는 어선이고, 어, 어군을 이제 유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밝은 고광도 집어등을 사용해서 어획을 하는 어선이고요. 약 60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대형 어선입니다. 이 어선단이 이제 이 어선단의 이제 주요 타겟은 동해 대화태 어장 주변의 살 오징어인데요. 이 오징어는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이고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소비되는 5대 수산물 중에 하나이고, 북한에서도 사실 세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었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징어를 소비하고 또 수출하는 나라죠. 하지만 이제 이 오징어가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오징어 수입은 2018년도 약 8만 톤까지 증가를 했었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최대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오징어 어종이 2003년 이후 거의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어획량이 80% 가까이 급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금징어라고 불리는 시기도 많아졌고, 식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손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때도 많아졌죠. 이 동해 수역은 사실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공동의 이제 수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종합적인 자원 평가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대로 확인되지
확인되지 못했던 이러한 암흑선단의 어업 활동이 이런 문제를 이제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결국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들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민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네 가지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암흑선단의 존재, 그리고 선단의 크기, 그리고 이 선단의 조업 활동 추정치까지 밝혀내었습니다.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은 사실 조업 활동의 단편적인 부분을 이제 보여주지만, 이들 모두를 이제 하나로 융합했을 때,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완전한 이런 선단의 활동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네 가지 인공위성 기술들은 이전부터 이제 따로따로 선박 탐지에 사용되어 오던 기술들이지만 여러 년도에 걸쳐서 한 국가 수역 전체를 커버하는 규모로 암흑선단의 이제 조업 활동을 이같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위성 데이터와 이제 분석 기술들은 사실 이제 다양한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이런 이제 파트너십은 사실 이제 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같은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플래닛닷컴과 같은 이제 위성 데이터 이제 사기업들의 이제 참여 그리고 데이터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고요. 아주 간략하게 이제 각 기술들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자면, 보고 계신 화면에 이제 좌측 상단, 이 위성 광학 이미지고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성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사진이죠. 가장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어선의 종류 그리고 조업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이 쌍끌이 어선들의 독특한 이제 조업 방식, 이제 두 어선이 짝을 이뤄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 독특한 조업 방식이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수천 개가 넘는 이제 광학 이미지에서 쌍끌이 어선 짝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검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이 점으로 표시된 이제 하얀색 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어선으로 이제 검출이 된 것이고, 이 두 어선이 짝을 이뤄서 조업을 하면서 이 뒤에 물결이라고 하죠. 이제 어선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물결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이제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조업을 할 수 있는지를 유추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성 레이더 이미지고요. 이제 중규모 이상의 이제 상업 어선들을 탐지해낼 수 있고, 날씨나 구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어선으로 이제 탐지가 된 레이더 이미지 상에서 이제 어선으로 탐지가 된 것들이고, 약간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약간 검은 지역이 있고 약간 회색으로 좀 더 밝은 지역이 있는데, 회색으로 이제 표시된 지역이 사실은 이제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위성 광학 이미지였다면 이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 구름 밑에 있는 어선들은 사실 인공위성에서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 같은 이제 레이더 이미지는 이런 구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그 구름 밑에 있는 어선들까지도 이제 다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야간 광학 이미지라고 이제 불리는 인공위성 데이터셋은 이제 불빛을 이용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광도 이제 집어등을 사용하는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빛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유인하는 그런 어선들을 검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이고, 이 불빛의 이제 밝기를 이용해서 여러 어선들 그리고 여러 선단들 어느 나라 선단들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 하단에 AIS는 이제 어선 재원 정보와 위치, 동선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선들의 조업 활동 지역이라든지 출항지, 입항지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광학 이미지의 경우 해상도가 이제 조금 낮은 게 있고 조금 높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보다 자세한 조업의 이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상이한 위성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또 분석하는 기술,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방대한 양의 이미지 자료를 이제 처리하는 빅데이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연구의 핵심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2017년에서 2020년에 이제 걸쳐서 매년 약 1,000척 가량의 어선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역에서 이제 동해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이 선박들이 잡아들인 살 오징어는 한국과 일본의 어획량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고 총 약 30만 톤 정도로 2017에서 2020년 사이에요. 값어치로 따질 경우 거의 최소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입니다. 여기서 왜 이제 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이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에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었고, 이에 따라 이제 북한 내 수역에서 타국 선박에 의한 어로 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도요. 하지만 매년 북한 해역으로 북상하는 남해 이제 동해를 거쳐서 이제 북한 해역으로 북상하는 어선들이 어, 한국 해경에 의해서 이제 수백 척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었고 어, 이 하지만 이제 북한 동해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이제 모니터링은 거의 이제 부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동해 수역은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동해 수역은 인접국 간의 이제 어, 협력 부족은 이제 뿐만 아니라 어, 이런 국가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여러 활동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었고, 물론 이제 정보 공유도 이제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겠죠. 특히 이런 종합적인 해양 자원 평가가 이제 어려워서 지속 가능한 업을 이제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또 이 약 3천여 척에 이르는 이제 북한 소형 어선들이 이 북한 해역이 아니고 이 인근한 러시아 수역에서 이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북한 소형 어선들이 자기네 수역에서 이제 조업을 하지 못하고 북한 수역에서 이제 불법 조업 중에 이 대규모 상업 어선단들에 의해 밀려나서 인접한 러시아 수역에서 이제 조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수역인데요. 어, 이 같은 이제 북한 소형 어선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조업하는 것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왼쪽 북한 목선들은 이 오른쪽 상업 어선들과 이제 크기 면에서나 뭐 어획 방법에서나 경쟁이 전혀 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대규모 상업 어선단들이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 회유 경로의 이제 상단에서 조업함으로써 이런 북한 소형들이 잡을 수 있는 오징어는 사실 북한 해역에 이제 거의 남아나지를 않았었고 이런 어, 북한 어선들을 좀 더 북단의 이제 러시아 수역까지 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어선들을 이제 좀 더 북단의 러시아 수역까지 밀어버리는 결과를 이제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런 소형 목선들이 러시아 수역까지의 이제 장거리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겠죠. 지금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북한 목선들
수천 척에 이르는 이런 북한 목선들은 굉장히 이제 소규모 10m에서 15m에 이르는 굉장히 소규모 어선들이고 대부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목재의 이제 어선들임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약간 재래식의 뭐 어획 방법을 쓰고 있고 이런 어선들이 약 300에서 5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를 해서 먼 러시아 바다까지 이제 가서 항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어선들이 이제 이 레이더망에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에서 항해를 하고 있던 한국 어선에 의해서 이제 관측이 된 러시아 수영 내에서 이제 관측이 된 북한 목선들이고요. 이, 이런 이제 현상과 함께 거의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동해 이제 반대편, 일본 해안에서는 이제 거의 동시에 매년 수백 척에 이르는 북한 유령 어선들이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된 어선들은 종종 이제 표류 중에 심하게 파손되어 있거나 뭐 시신 일부 그리고 유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2018년 한 해에만 200척이 넘는 북한 유령 어선들이 이제 일본 동해 반대편 일본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 동해에서는 이제 많은 어촌 마을들이 과부 마을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러시아 수역에서 이제 조업하고 있는 북한 목선 그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북한 소형 목선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 북한 불법 어선 수와 반대편 일본 해안에서 발견되는 유령 어선 수 사이에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는 이제 북한 수영 내에서 일어나는 이 대규모 상업 어선단의 불법 어업으로 인해서 마치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 끝에는 이제 심각한 인권 문제도 동시에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는 또 우리가 왜 이 전 세계 해양에서 일어나는 불법 어업과 싸워야 하고 또 왜 각국의 어업 활동을 좀 더 투명하고 그 투명하게 이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미국 MBC 특집 기사를 포함해서 뉴욕 타임즈라든지 가디언 그리고 CNN, 르피가로 등 이제 해외 언론과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 주요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어, 그리고 이런 이제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둔 기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기사들이 이런 데이터 중심의 분석이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이 지역 내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거와 이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현상을 진단하는 과정이 국제사회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관련 국가들이 불법업 이제 책임 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불법업 방지를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이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이제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논문 발표 이후에 현황에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글로벌 피싱워치가 북한 수영 내 모니터링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한국과 중국 당국 간의 이제 불법 단속 강화를 위한 이제 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실제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북한 수영 내 불법 어선수가 이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었고 어, 이같이 이제 오징어처럼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어종들의 이제 지속적인 어획을 보장하고 또 어업 문제
관리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사실에 이제 기초한 정책 결정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글로벌 피싱 워치는 이런 기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런 기술들은 이제 각 지역 내 전문 지식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분야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혁신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됐을 때 사회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요 환경 자산을 이제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원 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처음에 이 보도가 됐을 때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발표된 논문까지 봤는데도 예, 오늘 발표가 예, 가장 많은 내용과 또 이제 사회과학자들에게 함의를 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토론자로서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국립외교원의 송태영 교수님께서 예, 사회과학자로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또 이제 어, 그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송태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김재훈 박사님의 너무너무 흥미로운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매우 졸리실 텐데 정말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성과를 거두셔서 또 축하드리고 계속 저도 팔로우하면서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토론을 그 요청받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이요. 제가 오늘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제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한 거를 발표하는 날인데, 근데 이제 주제가 인공위성의 군사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우주정책도 같이 다루는 그런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또 이제 이 행사가 같이 열려서 굉장히 재미있겠다. 그래서 연결돼서 그 제가 재미있는 토론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신흥 안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어서 뭐 정보작전이라든지 뭐 심리전,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데 대한 그 저의 토론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기술이 국가 안보와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지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부분은 북한의 불법 조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의 95%는 사실 이제 중국 어선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호주, 인도, 일본 이런 국가들이 현재 이 지역에서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이 뭐 남중국해라든지 이제 동중국해에서 불법적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제 주변국들에게 어떤 그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회색지대 전술 이런 것들을 이용한 도발에 대비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EU라든지 이제 나토 이런 그 유럽에 있는 이제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위성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인공위성과 같은 이제 우주 기술 분야가요, 국가 안보에 어떤 그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사이버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이버전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이제 인공위성에 그 접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이버 그 공간과 우주 공간이 완전히 전방위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세계 안보에도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위성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이스 X로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제 러시아가 항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제 스타링크의 활약으로 인해서 우주 공간이 본격적으로 전장화되고 안보화되는 거의 이제 인공위성 자체가 우주 무기나 다름없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개전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개전을 하면서 동시에 그 물리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이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인프라 시설들을 폭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하는 것을 이제 좌절시키려는 그 시도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뭐 통신이나 인터넷 인프라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고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통신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가 이런 군사적인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사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략 자산으로서 지금 이제 박재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인공지능이 이 전략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탈링크와 같은 우주 자산이 본격적으로 무기화가 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위성에 이제 접근을 해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킬러 위성 이런 것들도 보유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박재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 민간 기업의 위성 정보, 그러니까 위성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의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을 준 것처럼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도 서방 정부, 그다음에 서방의 많은 그 민간 우주 기술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MDA 스페이스라든지 뭐 막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카펠라 스페이스 이런 그 많은 그 위성 정보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민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위성 정보들을 제공을 해줬고 또 우크라이나의 항공 정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아까 이제 위성 정보들 많은 정보들이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위성 정보들이 결합을 해서 AI를 통한 분석을 한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탱크, 그다음에 지휘 차량이라든지 전자 장비를 탑재한 이런 차량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예요. 위성 정보들이. 그리고 스타링크에 연결된 AI 기술을 탑재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을 정찰하고 또 군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야간에 공격을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 자국 군과 그리고 서방이 제공하는 AI 기반의 이 감시 정찰 자산, 위성 정보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들을 그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 다음의 행동들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보전에서의 우위 이것에 위성 정보가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쟁에서 밝혀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동안에는 그 군의 그 정찰 자산이 이제 항공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감시정찰이 우주위성을 통해서 임무가 전환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탑재된 AI를 통해서 정보를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정보 우위가 누가 이기는지 결정 짓게 되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재훈 박사님께서 많은 그 이제 위성 정보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군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찰 위성들이 있는데 이 관찰 국가에 있어서 어떤 군사 시설을 내가 정찰하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궤도에서 지구에서 이제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고도에서 저궤도에서 촬영을 해서 그 정보를 지구로 송신을 하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첩보위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경보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탄도미사일, 북한이 이제 많이 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 탐지하고 또 이런 그 경보,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청 위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국의 전파나 통신을 도청하기도 하고 군사 기상 위성 같은 경우는 기상 상태를 파악하면서 어떤 그 전술을 짠다든지 혹은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래에 우리가 우주 작전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 전문가들, 우리 한국에서의 이제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찰 능력 이것이 가장 현재로서 중요하다 이런 이제 답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앞으로는 위성들이 어떤 기술까지도 갖추게 될 거냐면요. 지금 뭐 킬러 로봇이라든지 자율무기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시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특히 이제 국제정책자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성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도 자율 운행,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너무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위성들을 우주에다가 우리도 성공했는데 쏘아 올리면서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수명을 다한 그런 위성들이 이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우주 쓰레기들을 관리하고 또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교통관리, 우주 교통관리 이런 것들을 위성들이 AI 기능을 갖게 되면서 자율운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기술이 완성이 된 거는 아닌데 어떻게 될지 이제 추이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3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박재훈 박사님께서 이제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우주에서의 인공위성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동시에 여러분 근우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그 정찰 풍선이 이제 미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근우주라 하면 니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지구의 대기권 중에서 지표면에서 고도 한 12에서 50km, 이게 성층권이고, 그 다음에 50에서 80km까지가 중간권인데요. 이 두 공간을 합친 공간이 전투기랑 이런 폭격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고도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북한이 좋아하는 ICBM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정찰풍선을 그 미국이 전투기로 폭파시켜서 이제 화를 냈잖아요. 뭐 정찰풍선까지 그렇게 터뜨리냐. 그런데 이 근우주에서의 대기 흐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정찰풍선의 역할인데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유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섬유로 제작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그 위성들이 잘 식별을 못 한다고 그래요. 레이더에 의한 이 탐지와 식별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레이더에 이제 포착이 되지 않으면서 통신이나 어떤 전자 신호 정보들을 또 수집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고 또 장기간에 오랫동안 풍선이니까 머물면서 이 방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에도 식별이 된다 해도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물체로서 보이고 기상풍선하고도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근 우주에서 이제 드론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올라간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 우주에서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식의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뿐만 아니라 위성들이 올라가 있는 그 우주뿐만 아니라 근 우주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그 우주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7위라고 합니다. 7위면 굉장히 엄청난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인공위성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차원으로는 접근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군의 어떤 우주 작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주 위성의 평화적인 이런 그 활동 그리고 이제 위성의 어떤 산업적인 개발, 경제 발전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태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국제정치학이라는 분야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문제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뭐 인공위성의 데이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일부에서는 이제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제 굉장히 풍부한 문제의식들을 이제 송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기, 예, 박재현 연구원님, 요, 저기, 토론 내용과 관련을 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지금 질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질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송태현 교수님 논의 내용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통점 그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사용했었던 그런 이제 관리를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인공위성 활용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라든지 이런 국가 안보와 이제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쓰이는 인공위성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 안보가 사실 어, 업 쪽에서도 이제 국가 안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북태평양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의 이제 그런 이제 관심도도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뭐 미국 해양 경비대라든지 이런 해양 경찰들이 그런 쪽에서 이제 불법 하고 있는 어선들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국가 안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제 최근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 쪽 이제 에콰도르라든지 뭐 남아메리카 쪽에 굉장히 큰 이제 뭐 큰 규모의 불법들이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든지 통해서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었고 그쪽 이제 나라들도 이런 수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들 그리고 AI랑 어떻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제 인공위성들이 론치가 될 것이고 데이터가 많아질 것이고 또 이런 기술의 발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저희는 이제 업 중심의 이제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정보 제공을 이제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이제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약간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뭐 양국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RFMO라고 불리는 이제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그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 국가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이제 거친다고 이제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그렇게 이제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선단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나라든지 그런 위치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개 정보 위성 데이터 이제 공개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 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쪽에서 이제 쿼드 국가들이 그 위성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투명하게 모든 그 국가, 그 인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다 제공을 하고요. 그게 이제 평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위성 정보를 이제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서 불법 그 어선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그레이존 컨플릭트 스트래터지 이런 식으로 그 해색지대 전략, 그러니까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어떤 위협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는 수준에서만 가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이었지만 박재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적인 정보 공유가 바로 이제 국가 안보랑 직결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어, 예, 두 분 간의 말씀이 오가는 사이에 갑자기 막 질문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지금 발표자분께서 같이 여기 질문과 답변을 예,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각 질문별로 한 저희 시간 관계상 1, 2분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한 다른 이제 해양 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연구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혹은 이제 해상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할 텐데, 어, 북한의 핵시설 같은 것들 말고 수자원이나 뭐 산림 같은 그런 분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사례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이 있었던 게, 유령 어선은 이제 국제법 기준으로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을 해서 북한에게 취해진 조치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서 이제 발표 중에 오징어 수확량이 80%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두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위성 데이터 혹은 위성 정보와 관련을 해서 이 정보가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유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을지, 심화시키지 않을지, 위성 정보나 위성 기술들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 세 번째로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국방안보 의사결정은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교부, 국방부, AI 기술 등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과 강단점은 무엇인가요? 예, 정보 공유를 통한 서로 외교부, 국방부의 위성 데이터 활동 등 협업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 마지막 질문은 예, 송태현 교수님께서 예, 간단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앞에 내용들 가지고서 예, 박재현 연구원님께서 예, 각 질문별로 한 뭐 1, 2분 정도씩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제가 뭐 처음 두 개를 답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 세 가지가 세 될 것 가지요? 같고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어, 인공위성을 활용한 다른 해양 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연구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어, 어업 말고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박, 어업이 아닌 선단, 비어업 선단들에 관한 이제 위치 정보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비어업 선단 선박들이 어, 이 크게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되어 있는 이제 뭐 고래라든지 이런 어종들과 이제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선박들의 운행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해양 멸종 위기종들의 보호를 좀 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어, 뭐, 지금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해양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해양 보호 지역들이 적절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이런 인공위성 기술들을 사용해서 그런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이 연구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 유엔 안보리 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한번 다뤄진 것으로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매년 이제 발표되는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발표되는 그런 어, 보고서, 유엔 안보리 이제 기술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제 보고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제 특별하게 유엔 안보리 쪽에서 이제 취해진 조치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이라든지 이런 참여 국가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계속 이제 그런 데이터 그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수확량 어획량이 이제 80%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오징어가 이제 회유성 이제 어종이고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징어 제철이 이제 보통 이제 여름이나 가을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오징어가 회유하는 경로가 보통 러시아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 이제 동해 쪽으로 이제 남하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양의 어선단들이 이제 북한 해역에서 이제 이런 싹쓸이 조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남쪽에 있는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남는 이제 오징어들이 많이 없겠죠. 그 상단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어획을 한다고 한다면요. 또 그런 이제 어획량의 변화가 사실은 이런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암흑어선단들의 이제 규모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은 어, 그런 불법 어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획 회유종의 이제 하단 지역에 있는 한국 이제 동해에서는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위성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이제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 공개뿐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제공하는 툴들을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특히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 이런 국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저희 툴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세션, 교육 세션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몇몇 국가에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그 국가들이 이런 정보를 이제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또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송태훈 교수님께서 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뭐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기술 분야 이제 과기부가 이끌고 있고요. 예컨대 이제 우주 개발 사업은 과기부가 주관하고 예를 들어 국방부가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내적으로도 그다음에 국제 협력에서도 군과 이 외교부, 그다음에 군과 이 정보기관들 이런 그 국가, 그러니까 부처 간의 우주라든지 사이버 이런 분야 신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부처 간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제 협력에서도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분야는 뭐 국방이나 이제 외교부가 약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전략적인 그 국가의 정책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나 국방부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이 나가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이버 분야에서도 왕왕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예컨대 이번 연도 이제 3월에 외교부랑 과기정통부가 이제 한국에서 그 이제 미국 측에서 뭐 국무부라든지 상무부라든지 우주군, 그다음에 아까 그 박재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해안경비대 이런 그 부처들이 한국에 와서 한미 우주위성 항법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기부도 발표하고 외교부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부처 간의 협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우주 부분,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발표와 토론 이후에 또 질문도 이렇게 다양하게 주셔가지고 예,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예, 뭐 오늘 시간은 지금 예정된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은 예, 간단히 그런 마무리를 하면서 예,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그 기획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이번 이 웨비나 12회로 진행된 웨비나의 첫 번째 지금 일부 데이터 과학과 평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이제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과학자들의 문제의식을 더 풍부히 해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위성 데이터나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가공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너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증거 기반 접근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지원 연구원님 처음에 제가 이제 섭외를 하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이제 그 이외 여러 데이터들을 같이 혼용을 하면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양질의 혹은 공공 영역에 가지고 있지 못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뭐 좁게는 한반도, 넓게는 이제 지구촌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한 과정에서 이 공학 분야에 계신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인문사회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서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이나 이야기들을 나누는 좀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분야가 불일치하시기 때문에 학자분들로서는 혹은 전문가분들로서는 조금 편치 않으신 자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이렇게 흔쾌히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웨비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 데이터 과학과 이제 생태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발표자, 그리고서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